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승불교 국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1980년대 이후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불교가 소개되면서 그러면서 19세기의 유럽의 학자들의 그 견해가 뭔지 알아요? 대승불교 타락설. 대승불교는 원시불교가 타락한 것이 대승불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어떤 견해냐면은 대승불교는 원시불교와 브라만교의 믹서된 그런 이제 결과물이다. 어쨌든 이제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순수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9세기 학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나눠줬지만 그 노트는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저기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노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유럽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 정도였을까? 그리고 누가 불교를 유럽에 소개를 해줬을까? 상전 스님. 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한 상전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인도가 이 스님 부적을 발견하고 제주의 학자들이 알렸다. 이제 두 개의 사건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맥슈 물러라고 하는 독일의 언어학자, 그 다음에 인도학을 공부하는 학자가 있어요. 1800년대에 사람이에요. 1800년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것을 알게 됐냐면은 인도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독일어의 어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면서 독일어의 어원이 산스크리트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진행해 나가느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를 일왕 배웠으니까 엄청난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그 흥미를 느끼고서 그리고서 이제 산스크리트어 문헌, 웨다의 그 문헌과 그 다음에 빨리 텍스트를 공부하고서 이거를 동방서적이라고 하는 간행물을 내어서 유럽에 소개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85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불교와 인도에 있는 종교가 그 원전을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독일. 지금 여기서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와의 여기에서 교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발단을 일으켰다고요?
독일에서 그와 같이 이제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후반기에는 영국으로 귀화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가 영국 맞나? 네, 맞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이 이 영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입히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유럽의 불교라는 것이 이제 원전이 번역되어서 알려지게 된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이것도 1873년도에 있었던 스리랑카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구나난다라고 하는 스님이 자 1873년이면은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들어가 있었을 때예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들어가 있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구나난다라는 스님이 거의 불교가 멸종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은 천주교가 거의 450년 동안 인도, 이 스리랑카를 점령을 했어요. 처음에는 포르투갈.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1500년대에 이때 스리랑카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불교를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이 장교들이 산에 사냥을 가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목을 잘라와서 많이 잘라오는 사람이 상금을 타는 거예요. 누구의 목을? 승려들의 목을. 그런 식으로 탄압을 했어요. 이게 이제 포르투갈 다음에는 150년 동안 스리랑카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나라가 왔죠? 홀란드가 아마 왔을 거예요. 네덜란드 아니면 홀란드인데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와서 150년 동안 또 통치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천주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150년 동안은 어느 나라의 점령을 받게 되죠? 영국의 점령. 영국의 국교는 뭐죠? 성공회,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성공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나난다 스님이 영국의 그 목사들하고 신부들에게, 감리교 목사하고 신부들에게 공식으로 교리 논쟁을 할 것을 그렇게 했고, 그래도 영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신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데일리 뉴스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 공개 논쟁을 하는데 이거를 빠나두라라는 장소에서 빠나두라의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 논쟁을 6개월 동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 군한한다 스님이 교리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교리적으로 이기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서 기독교의 그 상황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기독교를 벗어나려고 해서 인도의 히말라야 성자를 배경으로 해서 이 스피리추얼 그런 이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신지와케라고 그래요. 신지와케의 리더가 누구누구죠? 올코트 대령하고 블라바스키 여사라고 하는데 이 올코트하고 블라바스키 여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인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불교가 이 천주교의 교리를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1870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스리랑카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불교의 신자가 되면서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제 유럽에 전파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스리랑카를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리즈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리즈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봤는가요? 이 리즈 데이비스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하면은 PTS, 광덕수님 기억나죠? 네. 빨리텍스 소사이어티인데 뭐냐면은 빨리어로 된 3장을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바로 빨리 텍스 소사이어티 PTS가 되는데 이 PTS의 창립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구나난다 스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뭐랄까 이 초기 불교를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 중에서 거의 최초 중에 하나인 리즈 데이비스가 어느 불교를 배웠어요? 초기 불교를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구나난다 스님하고 동시에 활약했던 아나가리카 담마빨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도에서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를 개최한 이 두 사람이 아주 독실한 뭐라고 할까 이 초기 불교의 그런 이제 승려들 혹은 그걸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드 데이비스는 무슨 불교를 배웠어요? 초기 불교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어를 배우고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나중에 대승불교를 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냐면은 첫 번째, 초기 불교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문헌이고 원형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신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아주 최소화하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이다.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승불교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이어지게 될까요? 대승불교는 반대로 이제 저기라게죠. 그러니까 반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고대는 후대에 만들어졌고 순수성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수발을 신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자세가 이 우리나라의 2000년도에 초기 불교가 2000년도, 1990년도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초기 불교를 배운 사람들은 대승불교를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타락한 종교라고 생각하거나 어쨌든 간에 대승불교의 그 가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리즈 데이비스. 이 그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리즈 데이비스가 쓴 책들을 읽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1843년에서 1922년,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불교학에 대한 그 연구가 19세기의 연구와 20세기의 연구가 어떻다고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세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세 사람이죠? 올덴버그, 그다음 버트, 그다음에 리스 데이비스. 이제 세 사람이 바로 이제 선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승불교는
타락했거나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해서 대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세 사람은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초기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전체적인 불교학의 견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학자들은 다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19세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올덴버그는 율장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빨리 율장을. 그러니까 전공이 저 엄부 어디냐면은 리즈 데이비드도 올덴버그도 전부 다 어디 전공학자라고요? 빨리 전공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트는 이제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이 이 전부 다 브라문교가 침투한 그 영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19세기에서는 대승불교의 타락설이 주도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초기 불교를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학자들의 견해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이 새로운 견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마로하고 라모떼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에요. 이름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독일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의 불교학에 대한 자존심의 대결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라모떼 이분은 어떤 사람이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캐톨릭 신부예요. 카톨릭 신부인데 불교학자예요. 자, 그런데 이분보다도 더 유명한 이 사람의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의 이름이 뭐죠? 라모떼의 스승? 릴리 데 뿌셩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뿌셩은 아비담마 구사론을 전체를 불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어디치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산스크리트, 티베터, 그리고 중국어. 이 세 개 국어를 세 개의 나라의 언어를 비교해서 그래서 아비담마 구사론을 불어로 최초에 번역을 했던 학자고, 그 학자의 제자가 바로 라모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불교학의 움직임은 이제 어떠했느냐 하면은, 이 라모떼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History of Indian Buddhism,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고전으로 여겨지는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 사람은 산스크리트와 빨리와 중국어 등등을 비교해 가면서 아비담마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진화해 온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진화해 온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라모떼의 견해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못지않게 이제 마로우라고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도 불란서 학자인데, 이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불교하고 동시적인 발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아비담마하고
그다음에 대승불교가 동시에 기원전 2세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란서 학계에서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생적인 그리고 타락이 아니고 진화된 종교이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의 언어를 가지고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을 기원 후에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을 한 그런 이제 사상적으로 진화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불란서 학자들의 견해인데 이 불란서 학자들이 출생 연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1955년, 1958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1980년에서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학자들하고 20세기 학자들하고 서로 이제 다른 모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0세기의 학자들 중에서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가 쇼팽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예요. 자, 이 학자는 만들어진 서적은 각각의 학파에서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변하게 할 수 없는 거, 오리지널리티가 남아있는 것은 비문이나 인도에 남아있는 유물들을 살펴보면 비문과 유물은 거짓말을 못한다. 책은 거짓말을 해도 비문과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학자가 나타나서 이 인도 전반에 흩어져 있는 대승의 비문과 그 다음에 유적지와 유물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대승불교가 기원 후가 아니고 기원전 2세기의 유물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후대의 산물이라기보다도 최초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쓴 대표적인 책은 리빙 부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20세기의 학자들의 견해는 이제 대승불교는 자생적으로 진화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는 이 아주 뭐라고 할까 대승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세 명의 대표적인 학자, 세 명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리즈 데이비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구죠? 올렌버그, 그 다음에 그 쇼팽, 아니 올덴베르그하고 그 다음에 바르트 요 세 사람의 견해와 그 세 사람의 견해를 20세기의 학자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일에서 독일에서 시작된 막슈 물러와 그의 후배인 올덴버그
의해서 바라본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다. 초기 불교의 그 타락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와 리즈 데이비스의 대승불교 타락설,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리즈 데이비스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대승불교는 타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붓다가 열반에 드신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건 상식적인 견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꼭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수세기 이후에 역사적 신뢰성과 정통성이 결여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리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트가 안 맞을 거예요. 이거 오늘 오전에 새롭게 만든 거라서 칠판을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살, 부처님께서는 보살이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붓다의 등장, 그 다음에 불국토, 그 다음에 구제론적 신앙, 이런 것은 초기불교의 교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견해고, 자, 세 번째로는 브라만과 신화적인 요소, 브라만 종교와 신화적인 요소가 대승불교에 혼입이 되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좀 있어 보여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제 그 쇼팽이라는 그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문헌을 대승과 초기불교의 문헌을 양면을 공평하게 살펴보니까 초전법륜경에서부터 천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천신들이 수십만 명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일까 신화적일까라고 이 쇼팽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신화에 해당할까요? 신화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도 사실이고, 만약에 대승의 신들이 신화라고 한다면 초기불교에 나오는 신들도 신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쇼팽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도에서 나온 종교는 인도의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브라만교의 그 도움을 받아서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이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종교는 인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초기불교든 대승불교든 그 다음에 힌두교든 모든 종교에 이런 신화적인 요소가 공평하게 깔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쇼팽은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 4번 윤리적 실천에서 형이상학적으로 퇴행을 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 하나도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태연 스님, 노트가 지금 공유가 돼 있나요? 공유가 돼 있으면 합장하세요.
공유가 돼 있어요. 음, 음. 자, 그래서 이제 윤리적 실천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발달돼 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형이상학이 더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기도하는 성경 아니, 유식의 철학과 중간의 철학, 이제 이런 것들이 초기 불교는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가오라고 하는 이제 일본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가오라는 일본 학자는 그것은 뜨문뜨문 봐서 그런 것이고 유식과 중간의 철학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은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무아의 사상을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출을 해놓은 것이 바로 중간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유식의 사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유식의 제8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 이미 잠재되어 있으나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심리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초기 불교에서 열반을 지향하는 그 힘이 쇠퇴하게 된다. 황 교수님 이 말을 이해하게 돼요? 예상으로 있어요. 초기불교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열반을 지향하는 것보다도 도덕적이고 계율적이고 그 다음에 점차적인 그 수행과 깨달음을 더 강조하고 열반을 강조하는 힘이 약해졌다. 네, 이 말을 인정하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분기들이 약했습니다. 등기 첫 번째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다 보니까 대중들은 뭘 원하지 않아요? 열반을 원하지 않아. 좀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은 돼. 그래, 그런 사람들을 초기 불교에서는 맞춰다 보니까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가 되어 버리게 되고 열반에 대해서 잊어버릴 즈음에 중간학에서는 시작부터 무슨 중간학과 선중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요? 열반을 강조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회귀하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일본의 학자 나가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도 일리가 또, 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그래서 있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지. 19세기 학자들의 얘기만 하고 지금 이 20세기 학자들의 견해는 한국에 소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의 안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올덴버그, 그 다음에 그 리즈 데이비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20세기 후반의 학자들은 한국에 잘 소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이제 눌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대적 후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연대적 후대성에서 20세기의 유럽 학자들, 20세기의 유럽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 에티엔 라모트하고 그 다음에 해리슨이라고 하는 그 서양 철학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초기 불교를 보아도 초기 불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단일한 하나의 종교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짓된 정보를 넘겨준 것이다. 우리는 문헌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초기 불교에 적어도 20개에서 30개가 넘는 다양한 학파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문헌학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초기 불교 중에서 어느 학파만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냐면은 스리랑카에 넘어간 그런 이제 학파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초기 불교의 전체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20세기의 유럽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그거는 부파 불교다. 초기 불교가 아니고. 그리고 부파 불교에서는 이 스리랑카로 넘어간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설일체부가 있고 정량부가 있고 경량부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다음에 가샤파 학파도 있고 수없이 많은 학파가 우리가 기본적인 사상을 알 수 있는 학파를 10개 정도의 학파가 있는데 이 10개의 학파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그 우주론과 철학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을 이제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열반의 상태가 우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현재 비전에서 말할 말할 수가 없죠. 설체의부에서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설체의부에서는 어떤 존재? 완전히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가 바로 열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설체 유부의 그 견해를 잘못됐다고 우리가 설체 유부를 외도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에 살아남아서 인도에서 700년 이상을 버텨준 초기 불교가 바로 설일체유부예요. 그러니까 설일체유부를 부정한다는 것은 초기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럴 정도로 저기 하다 봐. 그래서 초기 불교 자체가 해리슨과 같은 학자들은 수십 개에 따른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두 번째로 언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인도라는 나라가 커요, 작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커요. 그런데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곳은 주로 어디죠? 티벳이 아니고 북쪽. 북인도가 바로 이제 부처님이 활약하셨던데 거기를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크게 하나는 빈비사라 왕이 있었던 마가다 왕국하고 또 우리 저기 금강경 설에 썼던 곳이 어디죠? 수라바스티죠? 사바띠. 자, 거기에 코살라 왕국하고 마가다 왕국하고 코살라 왕국에서 주로 부처님께서는 활동을 하셨는데 내가 바라나시에 살았는데 내가 바라나시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어디 왕국에 속하겠어요? 마가다 왕국에 속해요. 마가다 왕국에 속하는데 바라나시에 사르나트라고 하는 초전법륜지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별로 넓지도 않는데 언어가 다 달라. 그래서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지금 20세기에도 한 동네에서 다른 언어가 존재하는데 기원전 6세기가 되면은 언어적인 분화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가디하고 그다음에 사바띠라고 하는
거기는 같은 이제 문명권에 그렇게 놓는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명권이 어디에 있어요? 중인도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인도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산치 대탑이 있는 그 사리불과 그 다음에 목련존자의 그러니 이제 저기가 있는 곳이 있죠. 유물이 있는 곳이 있죠. 자, 거기를 위대하라고 하는데 이 위대하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은 마힌다 장로 혹은 아쇼카 왕이 그 살았던 그 동네예요. 자, 이 동네에서 또 불교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중인도하고 북인도하고 달라요. 지금도 달라. 지금도 달라. 자, 그러면은 여기하고 자, 대승불교가 흥기했다라고 하는 곳은 주로 어디죠? 남인도예요. 자, 남인도의 언어하고 중인도의 언어하고 북인도의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지금도 달라. 그런데 심지어 기원전 6세기는 오죽하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리면서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 통합됐는데도 이런데 기원전 6세기는 얼마나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해리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수백 개의 다른 언어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여서 살고 있다면 그러면은 요즘 같은 교통이 없는 시대에 서로 교류가 빈번할까요? 안 할까요? 교류가 빈번하지 않아. 그러면은 자기 스승에게 제자로 내려오던 그 가르침이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나면은 서로와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율장 율장 가운데서 쫄라바까라고 하는 소품 율장 11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섭존자가 가섭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혼자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가섭존자보다도 더 짬밥이 더 많고 더 상수 제자가 많잖아요. 그런 장로들이 수백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부르나 존자. 부르나 존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 그 설법제일이라고 하는 분자는. 그분이 부처님의 열반에 안 오셨어. 없었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다가 들렸어.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이런 식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한번 나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부르나 존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나대로 또 부처님에게 배운 것이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 배운 것이 있으니까 또 내가 배운 것은 내 알아서 지켜나가고 당신은 당신대로 지켜나가고 그렇게 합시다. 언제? 부처님 열반한 지 바로 직후에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철학적인 사람이 있고 문학적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선적인 사람이 있고 인간의 성향은 다 각각 다른 데다가 거기에다가 언어까지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다양한 사상이 스승에서부터 제자로부터 스승에서부터 제자로 그렇게 내려왔을까요?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거 하나만 전수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 순진한, 그러니까 역사학이나 언어학이나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순진한 그런 생각이죠. 현실은
somewhat different. 사뭇 다른 거죠, 현실은. 자, 그렇게 해서 수백 개의 다른 사상이 인도 전체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람들은 언어로 기록했어요? 아니면 구전이에요? 구전은 뭘 하기로 돼 있어요? 합송을 하기로 돼 있어요. 상기띠라고 해서 합송을 해요. 합송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단체끼리 같이 모여서 외워야 돼. 그러면 이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옆에 놀러 왔다가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 위주로 전해져. 만약에 문자로 썼으면은 단체 위주가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체 위주로 합성하면은 그것이 3대, 4대를 지나서 몇백 년 지나게 되면은 그쪽에 고유한 그런 이제 특성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빨리나 초기 불교가 언어로 쓰여진 가장 이른 시기가 언제예요? 스리랑카에서 기원후 67년이에요. 자, 인도에서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문헌적 기록은 몇 세기예요? 기원후 2세기에 설일체 유구에 있어서 합송을 하고 문자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기원후 2세기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는 기원후 67세기야. 자, 그러면은 세상에 나온 것이 문자로 쓰여져야 세상에 나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온 것이 초기 불교 몇 세기예요? 기원후 1세기, 기원후 2세기야. 그러면은 지금 20세기의 유럽 학자들에 의하면은 대승불교가 언제부터 출현했다? 2세기에 출현했다. 근데 여기서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화하고 문자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거의 어떻다? 비슷한 시기에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어떤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거의 동시에 문명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도 그러한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해서 우리는 부처님 당시에 직계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내려왔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상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본다면 대승의 가장 뭐라고 할까 정립된 철학 두 개를 뭘로 든 수 있다겠죠? 인도에서는 유식과 유식과 중간. 중간이에요. 유식과 중간의 사상을 사상적으로 깊이 검토하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하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하고 여기는 더 샤프하게 설명을 했고 여기는 서술적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어디가 서술적으로 설명했어요? 초기 불교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아, 딘스 아주 짙고 아주 요약해서 설명한 것은 어디예요? 중관학교. 대승불교. 내용면에 있어서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학기로 넘어가서는 이 초기 불교와 설일체의 사상의 근본 사상과 중간의 유식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부를 하게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의 많은 그런 학자들은 20세기의 학자들은 사상적으로 동일하거나 조금 더 그 기본적인 무아와 공의 사상을 유지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한 것이 중간과 유식의 대승의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상적으로 초기 불교의 사상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20세기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상은 부처님 당시부터 성향이 따른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수됐다가 그렇게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해도 증거가 없는 한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학자들의 견해만을 따르게 된다면은 아주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20세기 학자들에 의하면 벌써 대승불교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학자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20세기의 학자들은 1940에서 60년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과 그 다음에 네팔과 여러 곳에서 산스크리트어나 아니면 고대 빨리어로 된 여러 사본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본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티베트로 가져갔던 산스크리트 경전이 1950년대 정도에 라훌이라고 하는 인도 학자들에게 기증을 해요. 티베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산스크리트 원본이 처음으로 다양한 상태로 갖추어지게 해서 인도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인돌로지 학자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연구를 원전으로 하게 돼요. 그것이 1950년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물이 언제 정도 나왔어요? 70, 80년대에 나왔고 그 결과물에 의거해서 불교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20세기 학자들의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비문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비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학자들에 의해서도 대승불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문에 의해서 증거를 증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적 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의 문학학으로 본다면 예스예요. 근데 20세기의 문헌학으로 바라보면은 어떻다고요? 예스가 아니고 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리적인 왜곡이라고 그렇게 이제 리드 데이비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보살 사상과 그 다음에 초월적 우주적 붓다와 그 다음에 불국토의 사상과 구제론적 신앙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을 이제 많은 이제 그 유럽 학자들은 힌두교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도 철학 전문가잖아요. 인도 철학을 다 살펴보면 육파 철학을 공부해 보면 육파 철학은 초기 불교에 가까워요. 나 하나 해탈하고 구제하는 것이 그게 목표이지 보살 사상이 인도 철학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무엇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이고, 이 고유한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오분이까에라고 빨리의 경전을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가 소부가 있고, 소부가 15개, 18개 작은 경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전생담,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일대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빨리 경전에 입각한 상태에서 보살 사상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살도에 대해서 미얀마에서 써진 초기 불교 학자에서 부처님의 전생 보살됨에 대해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써온 거 있는데, 여기에서의 보살 수행론은 대승의 수행론을 압도해요. 오히려 보살의 수행론이 더 심화되고 더 깊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의 수행을 대승의 전유물이 아니라 불교 전반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수행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죠.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초기경전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아라한 이상주의인데, 왜 갑자기 강조하지 않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강조하지 않은 보살 사상이 그렇게 대승해서 강조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산 스님이 대답할래요? 아니면은 상전 스님이 대답? 근기의 차이가 이해도 왜냐하면은 기원 후가 되면서 우리는 기원 후 3세기의 작품이 4세기의 작품이 아비담마 구사론인데, 구사론이 원래는 8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8장 끝에 보면은 이 세친존자가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는 수행은 하지 않고 전부 다 중들이 다른 데에 눈이 팔려서 막 하면서 말세의 얘기를 기원 후 3세기, 4세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가 되면서 아라한이 되려고 하는 수행자들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작았어. 그러면서 초기 불교에서도 그냥 학문적 전통에 머무르려고 하거나 일반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에게 현실적인 수행 방법론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 대승의 보살 수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20세기에 그 불교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견해예요.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핫 이슈,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무조건 부정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불국토 사상과 우주적 붓다와 구제론적 신앙은 어떤 식으로 대승불교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대승불교가 받아들였다기보다도 불교가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융통성이에요. 불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 대승불교는 우리 한국에서 특히 산신이라든지 아니면 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민간 신앙으로 따로 있던 것을 종교 통폐합에 의해서 사찰 옆에다가 나란히 갖다 놨잖아요. 이조 중기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아답타빌리티, 융통성이 우리 불교에 있어요. 그러면 대승만 그러겠느냐? 여러분들 태국이나 남방에 가 보세요. 남방에 가보면은 초기 불교에, 예를 들어서 이 여러분들 방콕 공항에 가보면, 여기 남방 불교 국가네요. 거기에 뭐가 이렇게 공항에 큰 게 세워져 있죠? 마하바라타나 인도의 그 힌두교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신들이 부처님 옆에 같이 세워져 있어요. 불교 자체가
어떤 나라에 가서 그 종교의 문화와 이렇게 잘 흡수를 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발달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스리랑카나 그 다음에 태국 같은 데를 가보면은 미얀마를 가보면은 민간 신앙과 이 초기 불교가 얼마나 잘 융합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서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만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책에 있는 이상적인 초기 불교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그러나 우리 같이 10년, 20년 남방 불교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은 한번 살아봐야 돼. 살아보면은 거기도 얼마나 많은 민간 신앙을 이 남방 불교가 흡수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용성이다. 그 관용성,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거를 불교의 사상으로 흡수하게 됐을 때 불국토와 구제론적 우주적 붓다의 사상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러면은 남방불교는 얼마나 그런 사상들을 흡수했는지 여러분들이 논문 속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우리 대승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연대적 후대성, 교리적 왜곡, 그 다음에 신화적 요소, 그 다음에 형이상학으로의 후퇴. 이거는 19세기에 그런 이제 정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데 20세기와 21세기의 정으로 봤을 때는 릴 데비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꼭 사실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기적 묘와 이런 맥락에서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보통 이 대승불교의 발생은 이게 남방이나 그런 데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가 한 시간에 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리지 데이비스의 타락설에 대한 현대학계의 체계적 반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제 보자고요. 첫 번째, 빨리 절대주의. 빨리어만이 빨려로 된 불교만이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레고리 쇼팽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적 관점이다. 이 19세기의 그 학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있었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의 가르침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서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은 일찍 발달이 됐어요. 자, 그래서 성서 문헌학을 연구하던 학자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똑같은 사람이 불교로 문을 돌려가지고 불교도 성서 문헌학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불교를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문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과 비문 속에서 비문에 더 우위성을 두면서
불교학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그레고리 쇼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와 산스크리트와 간다리 한역 그 아한경을 번역한 이제 비교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조안네, 그 다음에 브롱코스트, 그 다음에 에트네 나모트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 초기 불교가 빨리 불교로서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의 잡다한 단체들이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편의로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20세기의 불교학자들의 그런 견해이다. 이것은 문헌하고 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이 사람들의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 이름을 내가 말기에 여러분들 그 저기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 책 이름을 한번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조안네 브롱카스트하고 에티네 라모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학자 쇼팽 이 세 사람을 이제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초기 불교는 단일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휴식이 필요한 네. 시간이죠. 네. 휴식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요거는 아까 했고 이제 교리적인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 학자들은 어떻게 여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빨리 니까야에서는 윤리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산스크리트 전승에서는 형이상학과 존재론적 색채가 강화가 되는데 이제 무엇 하나가 옳다라기보다도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색채는 어느 학파가 강할 것 같아요? 설일체일부. 자, 그리고 이제 윤리적 실존적 해탈은 어느 학파가 더 강하죠? 스리랑카로 넘어간 테라바다 학파가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이제 이해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과 문헌학적 다양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동일한 경전이 이거는 네팔에서 사본이 발견하면서 연구되어진 건데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빨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빨리어하고는 달라요. 이게 뿌라크르티 중세 빨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배웠던 남방에서 배웠던 빨리 실력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해. 그냥 빨리어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빨리어냐면은 산스크리트하고 믹서가 되어 있는 빨리어야. 이제 그런데 또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냐? 그것도 아니야. 이제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와 그다음 빨리어가 믹서된 그런 이제 간다리 계통의 그런 빨리어의 저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초전법륜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문가경을 보면은 얘기의 본질은 같은데 스토리 나레이션이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다른 학파가 다른 식으로 전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배열과 분집 방식이 전승마다 각각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은 내용은 똑같아. 같은 이제 경전인데 대중이 달라. 이쪽 전승에서는 1250명이고 저쪽에서는 250명이고 대중이 다르고 부처님이 말을 시작하는 연기라고 니다나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서른 그것도 달라. 근데 뭐는 같아요? 안에 있는 불교 철학은 같은데 그다음 부처님이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중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이제 발견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필사를 하면서 오류가 아니고 이것은 결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승을 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다르게 그렇게 전승해 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0세기 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자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본 에티네 라모떼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 자 라모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불란서 학자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히스토리 오브 인디안 부티즘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역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초기 불교는 단일한 그리체계로 존재한 적이 없고 여러 지역과 교단의 전통들이 느슨한 공통 그 관심 요소를 가지고 공유하면서 병존할 때 내가 아까 1교시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각각 지방의 다른 방언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승과 제자들에 의해서 각 그 상기띠 이렇게 모임에서 다르게 전송해 놓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모트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과 교단적 전통들이 다양하게 전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완전체로 그렇게 전승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문헌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소산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적 그러니 여기저기에 나와져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학문적으로 구성한 것의 결과물이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삼좌이 존재해 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뭐로 대고냐면은 부파불교 이전부터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 분화가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 증거를 빨리 경전에서 빨리 논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까따와뚜라고 하는 테라바다 아비담마의 이 7대 논서 중에서 논사 까따바뚜라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19개 이상의 다른 사상들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결집이 된 것이 언제냐면 아쇼카 왕 때거든요. 아쇼카 왕이라면은 기원전 몇 세기예요? 3세기로 보고 있어요. 기원전 3세기에 벌써 19개의 교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교리적인 충돌을 정리하기 위해서 논사라는 책에서 이거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사상적 다양성에 놀라울 뿐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를 다 본 사람들은 그렇게 단일한 그런 사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 실천에 다양한 것이 아예 초기부터 있었고 그 초기에 있었던 것이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유식과 중간학파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20세기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합당하게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요? History of Indian Buddhism이라고 하는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안네 브론코스트,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이 학자를 는 또 뭐라고 초기불교의 하나의 체계, 단일한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적 환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초기불교라고 하는 여러 다른 전통과 여러 다른 수행과 여러 다른 교리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이 중첩된 결과가 바로 초기불교다. 라고 그렇게 이건 문헌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헌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전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20세기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그래서 핵심 논지는 무엇이냐면은 불교가 성립 초기부터 브라만교 문화권과 긴밀히 상호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인도의 사상이 인도 문화의 토양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론카스트는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부디스m in the shadow of Brahmanism 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브라마니즘이 불교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도 종교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을 준 것이 브라마니즘에서 불교로 준 것이 아니고 서로가 같은 인도라는 토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인도의 문화가 모든 인도의 종교에게 동일한 영향을 준 것이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틀려요, 안 틀려요? 이런 똑같은 관점이 우리는 이제 옛날 학자들은 밀교라고 하는 것이 밀교적 요소가 우리 불교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밀교라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교의 밀교적 요소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런데 이것도 밀교라고 하는 딴뜨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한 문화가 힌두교와 불교 양쪽에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과학 중에서 가장 그 핫한 이론이 뭐예요? 양자역학이 그 중에 하나죠. 자, 양자역학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스워요, 우습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문헌에서도 해석학에서도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고 불교에서도 양자역학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진실은 뭐예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한국이라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문화 속에 나왔을 때 그것이 동시에 종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줬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세계마다 새로운 사상과 심리학과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밀교라고 하는 컬트 사상이 그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부디스m in the shadow of Brahmanism이라는 곳에서 브론카스트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 체계 모델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이런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1차 핵심 문헌 네,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죠? 저기 자료 문헌들이 전부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자료 문헌이에요. 이 문헌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찌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승타락설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그렇게 하는데 고고학적 자료가 보여주는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의 사상적 연속성, 그 다음에 타락이 아닌 교리적 연속성, 그 다음에 브라만교 영향에 대한 재평가인데 오염이 아니고 문화적 공유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문헌 발견과 대승불교의 연대 문제 이제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서들을 바라보면서 재정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학자가 영향을 미친 학자가 누구냐면은 헤르만 올덴베르크. 이름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이 올덴베르크라고는 독일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승불교는 원시불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하고 다르니까 여기 이제 칠판에 주목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는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정리한 거고, 이건 이제 이번 강의를 위해서 좀 더 쉽게 이제 정리한 것이고, 이제 이제 올덴베르크는 문헌 비판적, 역사 실증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대승불교와 초기불교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대표작은 뭐냐면 부다, His Life, His Doctrine, His Order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니까야에 나타난 초기불교를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책들이 주로 어느 책인지 알아요? 빨리 율장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율장을 번역하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율장하고 대승의 사상을 비교하면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올덴 베르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상적인 점을 많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성제, 팔정도, 무상고, 무학 이런 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다. 여기는 초월이나 구세주가 없고 윤리, 수행 중심적 종교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안 하나요? 상당히 공감성 네. 있는 얘기를 짚고 있거죠. 근데 대승에 보면은 붓다의 신격화와 보살 숭배의 신앙화와 형이상학적인 삼변, 그다음에 민중 종교와의 그런 혼합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동의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19세기가 문헌학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19세기의 문헌학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에요. 하나의 롤 모델 정해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커럽션, 타락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이제 19세기의 문헌학을 하는 방식인데, 20세기에서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현대 20세기의 그 올덴베르크의 타락설은 비판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은, 첫 번째, 초기 불교의 다원성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승과 부파불교에 동시에 공존했다. 무엇에 의해서? 고고학과 비문에 의지하는.
그 다음에 형이상학은 타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과연 그런 이제 전제와 결론을 내려줬는가? 형이상학은 타락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진화일 수가 있다. 라고 그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올덴베르그는 불교의 사회사와 실천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파울 해리슨과 에드네 라모떼, 그레고리 쇼팽, 그렇게 이것은 19세기에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올덴버그와 함께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바르트는 두 사람하고 좀 달라요. 두 사람이 누구죠? 리스 데이비스하고 올덴베르그.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죠? 타락설이에요. 근데 이 바르트는 이제 타락했다라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바르트는 이제 이 릴리전 오브 인디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브라만교적 종교 정서와 신앙 양삭이 믹서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설을 얘기한다. 지금 아까 올덴버리가 얘기한 것은 브라만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불교에 믹서된 것이다. 타락이다기보다도 이제 믹스가 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빨리 경전의 초기 불교를 규범적 기준으로 보고 있고 대승불교를 후대적 산물로, 세 번째, 대승의 신앙 형이상학을 문제적 요소로 그렇게 봐고, 그래서 본래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보는데 차이점은 무엇냐면은 이제 올덴베르그와 바르트의 차이점은 올덴베르그는 크랍션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바르트는 혼합이라고 얘기하고 올덴버그는 윤리적 순수가 대승불교가 붕괴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르트는 종교적 정서가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올덴베르그는 교리 수행이 변형됐다. 그 다음에 바르트는 신앙과 감성 그러니까 대중의 변화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올덴베르그는 내적으로 퇴락했다고 보지만 바르트는 외적인 혼합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뭐냐면은 20세기 학자들은 전부 다 19세기적 전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세기 전제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기원주의, 진화론적, 개신교 타락서사, 형이상학적 신호는 퇴보라는 그런 이제 편견 이 네 가지가 다 19세기의 그런 이제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음, 음. 자, 현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자, 그래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브라마니즘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된 인도 문화가 같이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고 그런 사상일 뿐이다. 그래서
브라만교의 영향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대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대승불교는 힌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내가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 논서를 100여 권을 읽었어요. 100여 권을 리그베다에서부터 그다음에 10세기 작품까지를 쭉 읽어 나가면서 대승불교의 중간 사상과 그다음에 유식 사상은 우리가 인도의 육파 철학이나 우파니샤드나 르그베다를 봐도 어디에도 중간과 유식 같은 사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인도 종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베단타예요. 베단타는 누가 창시를 했죠? 쌍카라 아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 그 창시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명의 제자가 각각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19세기, 20세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수행학파가 이 베단타 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단타 철학이 너무 유명하니까 대승불교가 베단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베단타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쌍카라짜리아의 베단타의 사상을 나머지 베단타의 4대 학파가 있는데 3대 학파는 그거를 외도라고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유명한 베단타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면의 불교도. 그래서 쌍카라가 불교의 사상을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그래서 베다의 사상에 엮어서 그래 가지고 불교도가 힌두교의 가면 속으로 쳐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쌍카라의 첫 번째 이 우파니샤드를 해석한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브라흐마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브라흐마라고 하는 그 논서에는 이 쌍카라의 사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우파니샤드나.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베단타의 사상하고 쌍카라의 사상은 완전 다르다.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에서 그런 사상이 있었는가? 쌍카라의 스승이 고빈다고 고빈다의 스승이 있어요. 고빈다의 스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스승이 뭐라고? 가우빠다. 그래서 이 가우빠다 까리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스승이 되는 그 가우빠다 까리까라는 그런 책에서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은 삼부에 귀의합니다. 누가? 힌두교 철학자가. 2장은 유식의 철학. 3장은 중간의 철학. 4장은 그것이 믹서된 힌두교 철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논서를 보면은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가우다파라라고 하는 쌍카라의 할아버지 스승이 유식과 중간의 사상을 차용해서 우파니드스의 사상의 믹서에서
탄생한 것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불의의 베단타라고 하는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불교가 베단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단타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한 내가 영향. 인도로 유학을 갈 때는 지식 있는 모든 스님들과 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대승불교는 베단타 철학을 복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유럽의 학자들이 얘기한 걸 그냥 믿고서는 스님들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따라서 생각하면서 대승불교를 한없이 낮추고 우습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전통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벗어내고 대승불교가 어떻게 사상적으로 수행적으로 처음에 그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연결해 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3학기에는 중관학파, 중관학파의 그 수행론에서 어떻게 대승이 초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설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을 그렇게 전달받았는가? 그리고 중국으로 해서 천태의 사상을 통해서 중간의 사상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3학기 시작하는 것은 천태의 수행론과 그 다음에 중간의 수행론으로 들어가게 되고 9월 달에는 유식의 수행론을 2박 3일, 한 3박 4일이 될 텐데 그 30점 점수하는 거 있죠? 그건 유식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그러니까 다음 3학기 다음에는 중간학에 그 좀 더 천태와 중간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만든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이것에 의지해서 방학 동안에 한번 여기 20세기의 학자들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질문 있나요? 잘 스님. 예, 하는 질문. 무슨 질문? 보통 업이라고 하는데요. 음. 아라인 되면 열반의 상태인데 그 업이라는 것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거니. 자기가 까르마 타인한테로 까르마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설체유를 공부했으니까 설체 유부의 업설은 어떻게 연결이 됐죠? 그 상업이 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뇌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누사야, 아누사야띠, 잠재된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된 번뇌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 설체유에서는. 자, 그런데 잠재된 번뇌가 현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드러나죠? 상업 업을 통해서 업을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액션이에요. 자, 액션인데 어떤 액션이에요? 신구의 액션이에요. 그냥 신구의 액션만 있으면 업이라고 하잖아. 뭐가 곱해져야 돼요? 의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그 모든 의도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의도는 세 가지로 귀결돼요. 세 가지가 뭐죠? 누가 얘기했어? 탐진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싫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알아차림이 없는 그런 이제 어, 어리석음. 이 셋 중에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탐진치를 수반한 신구이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 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신구의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탐진치를 수반하지 않고 무탐무진 무치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업이라고 하나요? 작용이라고 그래요. 끼리야. 끼리야. 그래서 아라한 이상은 끼리야. 작용만을 하고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라한은 작용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없기 때문 없기 때문에 근데 잠재된 번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잠재된 번뇌와 만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잠재된 번뇌와 만나지가 가능성의 번뇌와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쌈프라육다가 안 되고 삐프라육다 서로 만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아라한 이상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네. 징함 스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할 것이 없어요? 네. 쨍한 질문인데요. 스님께서는 너무 많은 언어를 가진 나라에서 하셨잖아요. 방언이라고 하죠. 그거를 디스트릭 혹은 방언. 그 많은 제자 무슨 말씀을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또 통역사가 따로 있었는지. 자, 부처님께서 활동 범위가 주로 어디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마가다 왕국하고 코살라 왕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가다 왕국과 코살라 왕국은 통일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제국에서는 먼저 진나라에서 나라를 통일하고 서 뭐부터 시작했죠? 언어, 그 다음에 화폐, 도량. 나라가 통일되면은 이 세 가지 돈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도량, 그람, 센치, 쟤는 그거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일시켜.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그 당시에 그 언어를 프라크르띠 그전 지방 언어라고 일반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여러분들 십지경에 보면은 사무예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데 변설에 걸림이 없는 게 있고 언어에 걸림이 없는 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현대말로 바이링구얼이었다. 라고 여러 그 언어를 우리도 대여섯 가지 하는데 그렇게 총명하신 부처님이 그렇게 10가지 이상 하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까야 니르띠야라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느 지방에 가서
어떻게 그 표준화된 언어로 설법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지방의 언어로 할까요? 하니까 삭가요.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느르띠 그 언어를 사용해서 법을 설하라고 하니까 한 제자가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통일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딴지를 걸었는데 그,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내 가르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한 게 아니라 민중이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의 그 견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여러 가지의 지방 언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다른 질문 없을까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아까